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솔루션 김태영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명과학이 6월 모평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이 출제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이 진짜 많을 것 같아. 이게 아닌가? 사탐 또 하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고 남은 하반기를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요. 다른 과탐에 비해서도 생명과학이 특히 어렵게 출제됐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아요. 선생님도 보고 좀 깜짝 놀랐어. 아니 6월 모평부터 뭐 이렇게 좋은 문제를 많이, 그것도 너무 많이 실어 놨더라고요. 좋은 문제라는 건 이제 분명 변별력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풀어도 그냥 무작정 오래 걸리는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어요. 상당히 뭔가 되게 중심적인 논리를 잘 알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연관가계도에서 염색체 단위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성 동형일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는 사람들, 뭐 전도속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자, 뭔가 되게 새롭고 발상적인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 변별력 있는, 논리적으로 풀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너무 다수 실어 놔서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모자랐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선은 빅킬러부터 한번 보면 빅킬러에도 좀 새로워 보이는 그런 자료들이 막 계속 보인단 말이지. 물론 풀어보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는 그냥 기존에 늘 나오던 게 살짝 변형된 것과 내가 못 보던 자료인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을 고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더라도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6월 모평인데도 불구하고 킬러가 꽤 어려운 문제,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변별력 있는 좋은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게 수능을 보는 시점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뭐 가계도나 돌연변이 같은 거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반영해서 6월 모평에서는 진짜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단 등급컷이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딴 길을 타고 싶겠지? 뭐야, 난 이렇게 어려웠는데 다른 애들은 안 어려운 거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1등급 컷은 과탐 중에 세원이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그런데 2등급 컷이 좀 비슷하단 말이야. 이게 왜 이런 거냐? 6평이다 보니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장치를 평가원이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이렇게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등급컷이 너무 떨어지거나 다른 과목과 너무 격차를 보이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게 지금 15번부터 시작해서 15, 16, 17, 18번 전부 준킬러 또는 킬러 문제였죠. 그런데 전부 정답이 3번이야. 근데 그 전까지 3번이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 아예 뒷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못 풀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정답 개수가 3번이 제일 적네. 한 줄로 세웠으면 네 문제를 그냥 거저 맞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하고 다 맞는 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1등급 컷보다는 2등급 컷, 3등급 컷에 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실제로 형성된 등급컷이 실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내 경쟁자들의 실제 실력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적절한 상위권 학생들 17번, 19번이 자료는 진짜 좋거든. 근데 보기에서 그냥 주는 보기를 너무 많이 줬어. 예를 들면 비분리 문제. 비분리의 간단한 원리만 알아도 디귿 보기, 이게 감수 1분열 비분리 난자니 x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그걸 x로 디귿을 지우고 나면 뭐가 되느냐? 가는 열성이다라는 게 그냥 정해져 버려요. 분석하지 않아도. 그게 핵심이 문제였거든. 가랑 다의 우열을 판단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해서 대입해서 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 19번 마찬가지예요. 19번 같은 경우도 기억 보기가 상대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웠어. 그런데 기억 보기를 판단하고 나면 표현형이 가려져 있는 구성원의 표현형이 바로 결정돼 버리는, 즉 선지를 제하다 보면 힌트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보기를 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다 풀지 않아도 좀 어느 정도 문제풀이를 해서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대충 풀어서 또 답을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거다. 그래서 생각보다 1등급 컷, 2등급 컷이 좀 높게 형성됐을 거예요. 생각보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전부 자기 실력대로만 풀었다면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등급 컷과 내 위치를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건 사실 바람직한 판단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6월 모평이니까 이랬던 거지. 저는 한 번도 수능에서 이렇게 문제를 예쁘게 내놓고선 뭐 이렇게 선지 조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답 개수를 몰아주는가 이렇게 해서 뭔가 정답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수능에서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진짜로 변별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 실력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또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차라리 딴 과목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지금 많이 화가 났거든.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이렇게 되겠다고? 그럼 난 안 되겠나 봐. 근데 내가 늘 얘기하듯이 성적은 절대 오르막길을 오르듯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를 공부하면 1점이 올라가고 이러면 누가 공부를 안 하겠니? 너무 재밌잖아. 그런데 항상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계단에서 딱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 계단을 올라가는데 바로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야. 조금만 더 하면 한 단계 업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다시 다른 과목을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 아무리 실질적으로 쉬운 과목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과목을 꾸준히 공부했던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겨뤄야 된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 국영수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6월 모평 저 국어 잘 봐서 안 하려고요. 그럼 9월 모평 수능에 떨어져요. 유지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과목을 다시 지금부터 선택한다? 당연히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아무리 쉬운 과목이라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뭔가 풀이법을 개선을 하든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풀고 있던 컨텐츠가 너무 쉬웠다면 좀 어려운 걸 이겨내는 그런 이제 학습을 하든 뭔가 학습 방법을 바꿔서 뭔가 공부 방법을 바꿔서 내가 한 단계 업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렵다고 피하기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항상 주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이 겨울방학이라면 선생님이 굳이 말릴 수 없는데 지금은 사실 선택 과목을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렵게 낸다면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출제됐을 때 내가 잘 본다면 당연히 표점이 남들보다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한두 개 실수하는 게 쉬운 시험에서는 큰 타격을 미치겠지만 이건 약간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만약에 국영수가 평이하게 나온다면 결국 변별이 탐구해서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내가 못 봤어. 안 될 것 같아.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이건 너무 위험한 판단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에게나 선택 과목을 바꾸기 전에 내가 선택했던 과목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컨텐츠로 공부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했던 건 절대 어디로 가 있지 않아요. 그걸 약간 재정리하고 내가 여기서 한 단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접는 건 뭔가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지금 이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좀 풀기 편하게 앞에 빅킬러를 다 몰아주고 뒤에 뭐 전도속도 다인자부터 시작해서 쫙 몰아줬어.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순서에는 크게 뭔가 혼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도 완전히 새롭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 그냥 대충 낸 문제는 없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전도 속도 문제에서 전달이 개입돼 있으면 전달 방향을 내가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 핵심 개념을 얼마나 처음에 잘 이용했는지에 따라 풀이 시간 크게 달라질 거고, 다인자 독립, 그치,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너무 어때? 지금까지 연관만 나오고 있었으니까 이때 조합식을 내가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부할 걸 얼마나 골고루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풀이 시간 크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 다음 OX표에서 핵상을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하느냐. 이 세상에 수능이랑 똑같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를 많이 유형을 나눠놓고 그 유형들을 유형별로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했던 유형과 딱 일치하는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단원을 공부할 때 어떤 중심 개념을 알아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번은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 가장 무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맞췄을 거라고 봐요. 자, 우선 수오는 생태계 구성 요소 중 비생물적 요인이 맞죠? 그래서 O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먹이를 재빠르게 흡입하기에 적합한 빨대 모양의 주둥이를 갖는다. 자, 어떤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를 갖는다.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적응과 진화에 해당을 하겠죠. 그 다음에 수정란이 부화하려면 수정란 형태로 아래서 깨어나오진 않잖아. 이건 분명히 초기 발생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따라서 세포 분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막 분수도 있으니까 처음엔 겁먹었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였어.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간단하게 부등호로 표시할 수 있었겠죠. 3, 4, 3, 1 그러니까 이쪽이 높은 거였고, 그 다음에 3, 8, 9, 4니까 이쪽이 높은 거였고, 그 다음에 얘만 요렇게 되겠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표시를 해놨을 거고, 활동대사량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는 그런 지식적인 보기가 되겠죠.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뭐라 그러더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고, 활동대사량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자, 따라서 얘는 X. 자, 그 다음 AC 중 1일 에너지 섭취량 분의 1일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큰 사람. 이것도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어때? 얘네 둘은 전부 섭취량이 크잖아. 그러면 분모 쪽이 클 거라고. 누구만? C만 분자 쪽이 크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준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가장 큰 사람은 C가 맞겠고요. 그 다음 1일 에너지 섭취량과 1일 에너지 소비량이 표와 같이 계속 지속된다면,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된다면 B는 어떻게 되겠니? 자, B는 어때? 섭취량이 더 많잖아. 그러면 체중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해야죠. 자, 따라서 얘는 X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사실 이런 세포 분열 문제에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세포 분열 자료가 제세포 분열인지 아니면 생식세포 분열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는 제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량에 따른 세포수, 제세포 분열에 대한 자료이고, 자, 나 역시 제세포 분열에 대한 자료야.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제할 수 있는 게 있어. 분명히 출제자는 보기에 감수 분열에 대한 얘기를 써놨을 수 있거든. 아니나 다를까 상동 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나는 건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상동 염색체 접합으로 뭐를 이가 염색체 형성하는 거, 이건 다 어디서? 감수 1분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므로 동그라미 B에서 읽지 않아도 니은은 X를 쳐놓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는 거다. 자, 그 다음 구간 1에 히스톤 단백질을 갖는 세포가 있다. 어디든 히스톤 단백질은 늘 있잖아. 사실 이거 그래프 안 봐도 그냥 O인 거야.
그 다음에 구간 2에는 A와 B가 모두 있다. 이것만 자료 해석이지 사실 기억 리에는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보기였어요. 자, 여기에 분열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열기, 후기, 중기 전부 포함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 자료인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해서 내가 뭔가 조건을 가지고 골라내야 되는 건지 반드시 확인하는 풀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볼까요? 자, 얘도 쉬운 문제 나왔어. 그치? 자, 포도당과 함께 사용되는 거는 산소인 거 여러분. 세포호흡에 사용하는 기체 CO2, 그 결과 노폐물로 나오는 게 CO2. 아, 내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지? 포도당과 O2가 사용돼서 CO2가 노폐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기억은 CO2이다 아니고 O2이다야. 자, 그 다음 가에서 세포흡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났니?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기출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자료 맞죠? 그렇기 때문에 O가 될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자, 동화작용인 ATP 합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포호흡 과정 중에는 이화작용도 일어나고 어떤 이화? 포도당이 분해되는 이화작용도 일어나고 사실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동화작용도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보기에서 가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 고를 수 있었겠죠? 그 다음 아이코. 자, 호르몬 문제. 사실 작년에는 6월, 9월에 이 항상성 문제가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빅킬러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6월 모평은 호르몬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9월이나 수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빅킬러도 살짝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심을 하면은 안 되고 이제 아무래도 호르몬 문제는 언제나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게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 모평 문제는 되게 무난했어요. 갑상샘에서 누가 나오니? 티록신 나오겠지? 뇌하수체 후엽에서 누가 나와요? ADH 나오겠죠. 그래서 ADH는 어디에 작용해? 그렇지. 콩팥에서 뭐 하는 거야?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사실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호르몬, 혹시 학교에서 뭐 옥시토신 같은 걸 잠깐 들어봤다면 걔는 양성 피드백인데 수능에는 옥시토신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자, 우리 항상성 유지에 관련된 모든 호르몬들은 다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망설일 필요 없이 동그라미. 그 다음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은 가에 해당되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모든 호르몬은 다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 1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바로 6번입니다. 자, 이 6번은 이게 아마 이거 면역 실험 문제인가? 라고 풀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뒤에 보면 또 면역 실험 문제가 나오잖아. 이게 이제 병원치 문제인 거야. 결국 풀어보면 진짜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래도 병원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 그냥 눈으로 바로 풀 수 있게 되게 조그만 표로 나올 때보단 여러분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 맨날 보던 형태가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필터. 이게 사실 세균 여과기라는 건데 그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 분명 이게 이제 뭔가 되게 의도적인 거야. 여기 보면 독감의 병원체는 뭐야? 여러분 정확하게 외웠다면 바이러스죠. 그렇죠? 독감의 병원체는 독감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에서 갑자기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간 내가 잘못 외웠나? 이런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이 자료의 의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면역 문제는 있잖아요. 여러분, 기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기호를 잘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미흡했다면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잘못된 답을 고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리 쉬운 탐구 문제든 면역 실험 문제든 이런 이제 형태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침착하게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자, A를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필터 F로 걸은 여과액 C. 이게 왜 문제냐? 보통은 A, B, C, D 이 순서로 나오거든. 근데 지금은 이미 시료 A, B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시료와 여과액이 어때? 기호 체계가 순서가 좀 어떻게 달라진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따라서 요렇게 시료 A를 걸은 액이 뭐다? B가 아니라 C다. 아무리 좀 간단한 문제더라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면 확실히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마찬가지. B를 걸은 이 액체가 바로 뭐다? D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다음 분명 A, B 중 하나에만 독감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독감의 병원체에 노출된 적이 없는 동물 1, 5를 준비해서 2에다가는 A를, 3에 B를, 4에 C를, 5에 D를 각각 접종을 했더니 중요한 거, 여기서 바로 뭐가 발견됐어? 여기서 바로 독감이 발병이 됐대. 자, 4에는 뭘 넣었던 거야? 자, A는 2에다 넣었고 그 다음에 3에 B를 넣은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 어디다 뭘 넣는지도 정리 잘해야 돼. 그 다음에 4에다가 C를 넣었고 그 다음에 5에 D를 넣은 거야. 근데 어디서? 여기서 독감이 발병됐다라는 것은 아하, 자, 이것은 바로 독감의 병원체가 걸러지는 세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다면,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 시료는 누구를? 이 여과액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전체 물질인 거잖아.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었어야 돼? 독감 바이러스가 있었어야지. 그럼 A에 있었으니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었어야지. 이것만 판단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그 병원체 문제랑은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 기호가 잘 어때? 정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접고 정리를 했으면 한 번에 풀었겠지만 그냥 마음만 급해갖고 막 밑줄 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여기 바이러스 있겠죠. 그러면 독감 발병돼야 됩니다. 기억은 5가 되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B에는 그럼 독감 병원체는 없어야 돼요. 자, 따라서 X가 되겠고 이건 그냥 바이러스에 대한 뭐야? 정의 같은 거지. 아니, 특징 같은 거지. 그래서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도 증식할 수도 없다라는 거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얘는 O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고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우왕좌왕 하지 말고 이렇게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풀이에 직결된다. 그 다음 무엇보다 아는 걸 이제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보니까 가끔 실수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늘 나오는 건데도 늘 이제 다양성 이러니까 급한 마음에 또 이제 늘 실수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기억과 니은은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불법 포획과 남획으로 검은 코뿔소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이제 줄어든 거지. 이거는 개체군에 대한 거잖아. 같은 종에 대한 거잖아. 자, 이럴 때 검은 코뿔소 그 개체군에서 뭐가 감소하겠어? 그래. 유전적 다양성. 개체군 내, 즉 같은 종 내의 그 다양성이 감소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이건 뭐가 되겠어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맹그로브 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 이 숲에 서식하는 많은 종이 사라졌대. 멸종한다는 얘기지. 그럼 종의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종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기억이 높은 종은 무슨 뜻이에요?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다양한 애들이 많으면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거기에 또 맞는 애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멸종될 확률은 낮아지겠지. X. 자, 이렇게 높다, 낮다. 순간 정신을 놓으면 잘못된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산림, 초원, 사막, 습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다양한 환경이 주어져서 그 환경에 적응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 이건 바로 생태계 다양성이 되는 거야. 그치? 생태계 다양성. 자, 주변에 있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니까 둘 다 아니겠죠? 그 다음 A와 B는 모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게 이제 또 하나의 호르몬 문제인데요. 물론 또 아직도 이 디귿 보기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늘 강조했듯이 인과관계 순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중요한 거, 이 인슐린은 내가 만든 인슐린이 아니야. 지금 내가 밥 먹고 혈당이 높아져서 필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주사를 한 거야. 그치? 그게 중요해. 자, 우선 A, B를 봤더니 이 중에 한 개체만 호르몬 기억의 표적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한대. 자, 잘 봐. 인슐린을 투여하고 나서 A, B 사이에 차이가 발생을 했어. B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졌지. 이게 정상보다도 더 떨어진 것일 수 있어. 인슐린이 필요해서 나왔다면 정상까지만 떨어지겠지만 그냥 멀쩡한 애한테 인슐린을 주사하면 오히려 정상 혈당보다도 더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했더니 얜 실제로 그 인슐린이 작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얜 아무 변화가, 그치,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B에 비해 너무 변화가 없잖아. 이게 뭐야? 아, 넣어줘봤자 얘는 작용을 안 하는구나. 아, A가 바로 누구? 인슐린 표적세포가 누구의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구나 라는 거 결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인슐린이 되겠고요. A가 바로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는 개체이다. 여기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인슐린을 투여하면 얘로 인해 혈당이 낮아졌구나. 그걸 뭐 하기 위해? 정상으로 돌리기 위hen 누구? 글루카곤 분비가 촉진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구간 1, 2를 봤을 때 얜 인슐린을 투여하기 전이고 얜 투여한 이후죠. 혈당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때는 글루카곤이 별로 안 필요하지만 이때는 글루카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구간 2에서가 어때요? 글루카곤 농도가 높아야 되는데, 자, 항상 여러분 부등호로 표시를 하시고 어떻게 읽으라고? 1에서가 높다. 내가 만든 부등호랑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 1에서가 높다. 아니잖아. 낮다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야 라는 걸 골라주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호르몬 문제가 또 나온 것 같아. 그치? 호르몬 문제가 3개나 나왔어. 왜? 이거는 탐구 문제 대신에 나왔죠. 작년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데 탐구 문제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생태랑 관련된 지문을 주든가 이렇게 호르몬과 관련된 지문을 주든가 뭔가 내용도 함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탐구 문제를 지금 최근에 계속 내고 있어요. 뭐랄까, 일석이조랄까? 한 문제를 내놓고 개념도 물어볼 수 있고 탐구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효율적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 여기 보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연령이 같은 동물 1, 2, 3을 준비하여 기억에서만 뇌하수체를 제거했어. 뇌하수체 자체를 제거했으니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량은 당연히 이전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니은에게는 생장 호르몬을 투여한 거야. 그게 누구랑 누구? 2랑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그럼 너무 쉽잖아, 해석은. 뼈의 생장을 시키는 게 생장 호르몬인데 생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죠. 근데 생장이 줄어들었어. 이게 왜 그런 거야? 아, 얜 생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나 보다. 얘가 바로 어떤 애예요? 뇌하수체를 제거한 아이구나. 근데 얜 왜 뼈 생장이 더 잘 되고 있지? 아, 얘는 생장 호르몬을 주사한 아이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1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이를 우리는 대조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교하기 위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느 정도 뼈 생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어때?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가 되겠고, 자, 뼈 생장을 측정했다. 결과적으로 측정한 건 뭐가 아니라 조작 변인이 아니라 종속 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예요. 여기서 조작 변인은 뇌하수체 제거 여부,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을 투여했는지 여부. 사실은 이건 실험 2개를 한 거야. 조작을 얘도 했고 얘도 한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작 변인 2개가 등장을 한 그런 실험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경계 문제가 상당히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A는 여러분 옆에 이렇게 신경세포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도 알 수 있고, 이제 척수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구심성 신경 감각 뉴런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X가 되겠고요. 자, 이런 무릎 반사의 중추는 어디지 얘들아? 그치, 다 외웠겠지. 척수이다. 그래서 얘 X가 된단 말이야. 자, 이 반사 과정에서 A에서 B로, 그 다음 그 밑으로도 다 흥분의 전달은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왜 요 A에서 B를 물어봤느냐?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사실 이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 얘가 활동전이 발생하면 이 B에서 활동전이 발생하고, 그럼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수축되는 거잖아. 그럼 다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펴지는 거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이 근육이 수축할 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도 수축하면 안 되겠지. 그치? 이상하지? 그래서 봐. 그러면 이건 A에서 뭐가 일어나면, A에서 바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여긴 연합뉴런이 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B에서 활동전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에서 활동전이 발생하면 요 연합뉴런이 어때? 활동전이 발생시키는 거야. 그런데 연합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오히려 여기선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더 떨어지고, 그럼 얜 아세틸콜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면 얘가 수축할 때 얘는 이완을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좀 디테일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어차피 무릎 반사 그림 나왔으니까 한 번쯤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C라고 해놓고 A에서 C로 전달이 일어나니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분명 A에서 이쪽으로 전달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여기는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좀 낮아지는 거라서 위에 있는 B를 뭔가 표시해 준 거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하겠죠? 선생님, 그럼 A에서 C로는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해야 하나요? 그건 아마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억제성 시냅스, 좀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할까, 교과 과정을 살짝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자료와 함께 제시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활동전이, B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올라갈 때, 얘는 수축할 때 얘는 이완해야 되니까 요 뉴런에서는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좀 낮아질 수 있겠어.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요 연합 뉴런에서 얘한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 정도를 알고 있고 그 다음 자료가 주어진다면 그럼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개념으로 막 암기하라고 그렇게 출제되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래, 앞에 병원체가 나왔는데 뒤에 면역 실험 문제가 또 있어서 좀 당황했을 수 있겠어. 자, 마찬가지 기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호만 잘 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늘 면역 개념을 묻는 문제보단 실험 문제가 나오면 누구나 겁을 먹습니다. 오래 걸리고요. 자, 그래서 읽으면서 바로바로 뭐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특히 여러 쥐가 등장하고 이 쥐에 여러 단계로 뭔가를 주사했다면 이걸 잘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2번 읽지 않아, 문제를 풀 때.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를 준비해서 어디에게만, 요 3마리에게만 죽은 X를 각각 주사했잖아. 죽은 X. 반드시 적어놔야 된다고. 얘네들 말고 얘네들 셋에만 죽은 X를 주사했어, 먼저.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사의 기억을, 그 다음에 기억을,
그 다음 3, 4에 니은을, 3과 5구나, 니은을, 그 다음에 6에다 기역과 니은을 모두 감염시킨다. 어렵지 않잖아. 읽으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자, 보자. 자, 기역을 넣었더니 얘는 죽었어. 얘가 지금 뭔가 치명적인 아이구나. 이래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살았겠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내가 잘 모르겠어. 병원체이니까 죽을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모든 병원체에 감염된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보여줬을 거란 말이야. 잠깐 기다리고. 그 다음에 얘를 볼까? 기역. 자, X를 넣고 기역을 넣었을 때 분명 기역만 넣었을 땐 죽었는데 X를 먼저 넣고 기역을 넣었더니 얘가 살았단 말이야. 무슨 차이야? 그 전에 얘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바로 이 차이지. 누가 바로 X가 기역, 니은 중 누가 되겠구나. 얘가 되는 거구나. 죽은 X를 넣었을 때 뭐에 대한 X를 넣었을 때 전부 똑같이 X에 대한, 다시 말해 기역에 대한 기역세포를 형성했겠구나. 어디서? 4, 5, 6G에서. 그런데 다시 기역을 넣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 기역에 의해 기역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하면서 항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을 것이고 그 덕분에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엔 X 때문에 만들어진 건 누군데? 그치, 기역에 대한, X에 대한 기역세포인데 니은은 X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기역세포나 있다고 살게 되는 게 아니죠. 그쵸, 항원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니은만 넣었을 때랑 마찬가지 효과가 있었겠다. 그때 죽었잖아. 니은도 치명적인 병원체였던 거지. 따라서 여러분들 그걸 본다면 얘도 죽겠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예를 보면 X의 기억이 있을 땐 살았는데 얘가 죽은 이유는 뭐야? 그렇지. 얘 때문에 죽었던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동그라미 A는 죽는다가 될 테니까 X, 나의 O에는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죽는다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 있어요. 얘가 죽었던 이유는 누구에 대한? 기억세포는 X, 기억에 대한 건데 실제로 침입한 병원체가 기억이 아니라, 즉 일치하는 X가 아니라 니은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지 기억세포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 요런 게 참 헷갈리기 좋은 거지. 그냥 눈으로 보고 죽는다, 기억세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특이적 면역 반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특이적이다. 즉 특정 항원에만 반응한다. 모든 기억세포가 아무 거에나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는 기억이 들어왔을 때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늘 조심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 대한 건지. 자, 따라서 5가 되겠고요. 다의 4에서 니은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니은을 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항원항체 반응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X. 그냥 일어났네,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구에 대한 건지가 핵심인 되게 좋은 문제예요. 아주 어렵진 않지만 특이적 면역 반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이게 누구에 대한 건지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핵심인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앞으로 여러분 면역 문제 풀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누구에 대한 기억세포인지, 누구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인지, 이걸 내가 잘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2번. 자, 이거 그냥 출생률과 사망률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의만 알면 되는 거야.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을 때 사망보단 출생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 자, 따라서 더 위에 있는 얘가 출생률이고 얘는 사망률이구나. 요 정도. 자, A는 출생률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구간 1에서 기억에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얘는 얘들아,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가 5가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 J자형 생장곡선.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 어떤 거? 이론적 생장곡선이 나와줘야만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가 5가 되는 거야. 그 어떤 실존하는 개체군, 근데 그 어떤 생태계에서도 실제로 환경저항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환경정이 얼마나 크고 작으냐의 문제인 거지 없을 순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X가 되겠고요. 개체곱 밀도는 개체 수에 비례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시된 조건 이외에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식지 면적은 일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따라서 개체곱 밀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낮다 그랬는데 아무리 쉬운 것도 높다 낮다는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개체 수가 이렇게 되니까 T2일 때가 어떻다? 높다고 해줬어야 됐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빅킬러 중에 마지막 문제예요. 방영구 문제이긴 한데, 그리고 옆에 이거 공부 안 한 사람들 가끔 이제 뭔가 받을 걸 이랬을 수 있어. 근데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요 개념 자체를 몰라도 선지의 구성상 크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6월 모평이기 때문에 주목할 것은 생태에는 아직 한 번도 출제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생명과학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끝에 다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거거든. 교과서에 한 번이라도 나온 자료라면 내가 봐두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반복되면 다들 잘 풀겠지만 교과서에 있어서 내신할 때 했는데 수능 기출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내가 좀 소홀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시 나오면 좀 당황할 수 있거나 뭔가 외운 걸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생태 부분에서 내가 자주 보지 않았지만 교과서에 한 번씩 나왔다?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 수능 보기 직전에 한 번씩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선생님이랑 파이널 정리를 하면 이제 나랑 같이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뭐야? 수직분포지.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자, 수평분포도 한번 생각을 해봐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방영구 계산하는 게 더 이제 어때요? 뭐라고 할까? 핵심 논리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1과 2는 화렵수, 3, 4는 침엽수에 속한다. 그 다음 2의 상대 피도값은 4의 상대 빈도랑 같다라고 돼 있어. 선생님이 방영구 계산할 때는 자연수의 비로 생각해라. 7, 3, 6, 4 다 더하면 20이지. 그치? 소수점 떼버리고 20. 그러면 걔를 100으로 만들기 위해 20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 5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각각 5를 곱해서 7, 5, 35, 3, 5, 15, 6, 5, 30, 4, 5, 20. 이게 바로 상대 빈도값이 될 거라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 여기 보니까 4의 상대 빈도랑 2의 상대 피도가 똑같다며. 그러면 얘가 20%를 의미하는 거구나. 피도가 0.2일 때 실제로 상대 피도가 20이 됐다라는 건 각각의 숫자에 어떻게 해주면 100을 곱하면 그러면 바로 뭐가 되겠구나? 상대 피도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얘는 4가 되겠고 얘는 16이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A, 얘는 얼마가 되겠어? 자, 상대 피도로 따진다면 둘이 더해서 20, 20, 40, 상대 피도가 60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 피도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0.6이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A는 0.6이다라는 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게 지금 화렵수렴인지 침엽수렴인지를 이제 따지려면 어느 쪽에 뭐가 중요치가 더 높은지를 따져야 되는데 진짜로 고지고대로 시간도 없는데 다 계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은 큼지막하게 여러분들 크기 비교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그때 가서 계산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막 더하기 하지 말고. 봐봐. 여기 보면 어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쪽이 우위란 말이야. 그 다음에 24에 76. 당연히 이쪽이 우위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어때? 비슷하잖아. 똑같네. 비슷한 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침엽수의 중요치를 합친 게 더 크잖아요. 그렇다면 침엽수가 더 우세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화렵수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겠죠? 차이는 이런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맞는 얘기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수직 분포 나왔으니까 수평 분포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건 수직 분포는 특정 지역에서 내가 예를 들어 제주도 가서 한라산에 가서 뭐 하면서 여길 등산하면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식물 군집이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라면 수평 분포는 지구본을 놓고 아예 지역이 바뀌었을 때
이 지역이 바뀌었을 때, 즉 경도랑 위도가 모두 달라졌을 때, 그때 이 뭐라고 할까 생태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야. 자, 지금 이건 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에는 차이가 없겠어요. 강수량에는 차이가 없어요. 비가 이렇게 오면 다 오겠지, 그치? 자, 따라서 수직 분포는 기온만 영향을 주고 누구는 강수량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수평 분포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기온도 영향을 주고 누구도 강수량도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다.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이 되게 낮으면 툰드라 생기고 이런 거 있지, 그치? 그런 부분 여러분 한 번쯤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늘 나오던 게 반복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보는데 싶은 자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계속되는 이제 추세인데 생각보다 크기를 비교하는 보기들이 곳곳에 들어있어요. 아무리 쉬운 거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했어야 됐어. 그렇지만 그 어떤 문제도 과하거나 그다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막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빅킬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기출문제가 됐든 개념 공부가 됐든 착실하게 해왔다면 그랬다면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면 실점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처음부터 마음만 급해서 막 달려들다 보면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거나 계속 제자리를 맴돌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 늘 조심을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뭔가 풀고 연습하면서도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짚어가면서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준킬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 속도 문제. 그래, 이 전도 속도 문제가 그렇게 매번 쉽게 나오지는 않아. 근데 얘는 진짜 딱 적절한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적절한 난이도라고 하는 건 6월 모평에 나오는 수준을 생각하면 약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단 살짝 어려웠을 수는 있겠다. 그치?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수능에도 요 정도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전도 속도 문제가 마냥 쉽게 나오는 추세는 아니라서 오히려 유전보다도. 그래서 요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여기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우선 A씨의 피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줬어. 다행히 이게 자극 지점까지 막 달랐으면 더 어려웠을 텐데 자극 지점이 동일해. A, B, C 모두 동일해. 그 다음에 경과 시간도 줬어. 그럼 얘들아, 자극을 준 지점에서는 어때? 5ms의 점이 찍혔을 거기 때문에 A, B, C 모두 마이너스 70을 찍어줘야 되겠지. 그런데 봐. 지금 여기 A, B, C가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이기 때문에 아무도 마이너스 70이 아니야. 그러면 세 줄이 전부 마이너스 70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로마자 2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아직 어느 점인지까진 모르겠지만 얘가 P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겠어 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 P가 그래도 4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D, D3 중 하나라고 좀 줄여줬어. 그리고 나서 기억, 리을 중 이 4군데 중 3곳에만 시냅스가 있다라는 조건을 줬단 말이야. 시냅스가 있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뭐부터 생각해야 돼? 방향부터 생각해야 돼. 절대 역방향. 즉 신경세포체에서 축삭 돌기로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시냅스가 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해야 돼. 이 중에 3곳에 시냅스가 있다라는 건 적어도 이 중에 적어도 2개는 시냅스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 자, 여러분 D3의 자극을 줬다면요. 이거 잠깐 생각해야지. D3의 자극을 줬다면 기억의 시냅스가 있는 그 순간 여기로도 전달이 안 되고 여기로도 전달이 안 돼. A에 자극을 준 지점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70이 3개나 나와야 돼. 3개? 택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긴 시냅스가 있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시냅스가 있고 여기도 시냅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자극을 줬을 때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자극이
전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B에서 마이너스 70이 3개 나올 수 있겠어? 아니, 얜 자극 지점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70이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BC는 마이너스 7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전달의 방향을 고려해서 뭐가 P가 D이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시작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0이라고 쓸 거야. 왜 0이라고 썼어, 선생님이? 자극을 준 지점의 전시는 0이니까. 그래서 제가 0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봤는데 속도가 어떻게 나와 있니? AC 중 두 신경을 구성하는 모든 뉴런은 1cm/ms이고 나머지는 2라고 되어 있어. 즉 나한테 속도를 그냥 안 준 게 아니라 1 또는 2라는 걸 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전도 속도만 알면 전시를 구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시냅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여기서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2점, 그치? 그 다음에 2점, 이런 점들보단 누가 유리해? 누구만 알면, 속도만 알면 정할 수 있는 점. 그래, 얘가 유리하지. 그 다음, 얘가 유리하지. 그러면 이 전달과 무관한 이 두 점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이렇게 됐어. 자, AC의 속도가 1 또는 2가 될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구나. 여기 전시는 얘 4cm지, 4cm. 줄여놨어, 4cm. 아, 여기 전시는 2 또는 4가 되겠구나.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2 또는 4가 되겠구나. 자, 속도가 1인 게 2개 있으니까 혹시 둘 다 4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죠. 둘 다 4가 된다면 자, 어디서부터? 5에서부터 4 와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A도 마이너스 60, C도 마이너스 60인 점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도 있을 수가 없죠. 자, 여기 동그라미 A 마이너스 60일 수 없으니까 안 되고 아니고 B도 안 되고 아, 그렇다면 4가 2개 있을 수가 없으니 결국 1인 게 여기 2개 몰려있는 게 아니라 B의 속도가 1이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2 또는 4, 그 다음 얘는 나머지 4 또는 2가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정하지 못했지만 B의 속도를 알아냈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시냅스가 없다면 얘 얼마 돼야 될까? 그치, 4. 마이너스 60 돼야 돼. 마이너스 60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뭐야? 분명히 전도만 일어나면 뭐가? 마이너스 60인데 안 돼? 그럼 여긴 시냅스가 있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렇다면 전달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느려지는 게 아니라 역방향이니까 전달이 안 되겠구나. 그럼 D1에서 마이너스 70이 나와야겠네. 마이너스 70일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얘가 D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D1에서 마이너스 60이잖아. 아하, 얘가 4구만. 다시 말해 얘 속도가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렇다면 여기는 2가 되겠구나. 얜 속도가 2가 되는 거구나. 속도를 다 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2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5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이너스 80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B 마이너스 80이라는 거 바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0이다 라는 것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다른 마이너스 80이 있어야 돼. 이 중에 마이너스 80이 있어야 된다고. 자, 예를 들어 여기 속도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들아 여기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2cm를 속도 2로 가면 1ms 걸릴 거란 말이야. 아, 얘가 1이구나. 그럼 2일 수 있는 점은 얘밖에 없겠죠. 자, 이상하지? 1cm를 1ms 동안 갔어. 원래 속도는 2인데 0.5 걸릴 걸 1만큼 걸렸어. 여기도 시냅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미 다 정한 거예요. 자, 얘는 1이야. 그렇다는 건 5에서 1 와서 여전히 마이너스 70. 얘는 D3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D4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D3에서 마이너스 80이다, B에서.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전시 2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속도가 1인데 2cm를 2로 갔어? 이건 시냅스가 없다는 얘기잖아. 아, 여긴 시냅스가 없겠구나.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되겠구나? 3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렇다면 나머지 동그라미 C가 5에서부터 3, 얘가 플러스 30이야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엔 확인만 하면 돼. 0. 0은 얼마야? 5에서부터 얼마? 2.5 하나, 3.5 하나가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여기 가까운 게 2.5, 그 다음에 얘는 3.5. 속도가 1이니까 요 간격은 1이 맞고
얘는 2보다 오래 걸렸으니까 이쪽엔 시냅스가 있고 결국 시냅스 3군데를 다 밝혀낸 거잖아. 자, 이건 처음에 자극을 어디다 줬을까 그거 가정한 거 외에는 사실 가정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집어넣어서 알아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순서대로 다 논리적으로 풀리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뭐 예를 들면 A가 뭐일 때 B가 뭐일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 자극 지점을 찾고 나서 속도가 아예 안 정해진 게 아니니까 시냅스랑 무관한 얘네들의 전시가 뭔지를 고려했었는가?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 두 가지가 있어. 우선 전달이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건 시냅스 문제에서 늘 중요하다. 걔로 인해 자극 지점이 정해질 수 있다.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시냅스가 있는 문제에서 시냅스를 거치고 나면 전시를 내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시냅스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걸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A는 0이 맞고 디귿에 시냅스가 없죠. 그 다음 A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서로 달라요. A는 1이고 그 다음 C는 2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인자 독립 문제죠. 선생님 엔제에 다인자 독립 문제 어려운 거 많이 넣어놨어.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비해서 얘는 되게 쉬운 문제이기는 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인자 독립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다면 이것마저도 되게 오래 걸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히 다인자 독립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인자 독립 나온 지 좀 오래됐어. 그리고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다인자 독립 문제를 보면 확률을 가지고 유전자형을 추론하게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지금 겉으로 봤을 땐 확률 조건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복대립 확률 조건을 준 거고 여기는 표현형 조건으로 다 풀리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야. 자, 우선 다인자 독립에서 이형접합성, 이게 바로 1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형접합성 더하기 1이 바로 자손에서 가능한 표현형 가지수다. 알아야죠. 그 다음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2의 n승분의 n은 이형접합성의 개수. 왜? 동형접합성은 예를 들어 아빠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야. 그러면 이건 맨날 1 주는 거야. 고를 게 없어. 얘는 맨날 0 주는 거야. 고를 게 없어. 경우의 수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따라서 이형접합성이 몇 번 있느냐에 따라 대문자, 소문자 중에 고르는 걸 몇 번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총 뭐의 개수? 경우의 수. 그치? 총 경우의 수는 결국 이형접합의 개수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 분모 이형접합성의 개수 2의 n승분의 자, 그 다음 예를 들면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자, 이게 아빠, 그 다음에 엄마.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대문자가 3개이면 되는데 이미 대문자 동형은 1을 하나 줬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필요한 대문자 3개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됐어. 나머지 2개만 더 있으면 되겠지. 그런데 소문자 동형에서는 내가 대문자를 얻을 수가 없거든. 대문자 동형 말고 그냥 받은 거 말고 대문자를 얻을 수 있는 건 어디니? 이형접합성이지. 이 3군데 중 내가 몇 군데에서만 2군데에서만 대문자를 빼오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난 대문자 몇 개를 만들고 싶다. 3개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하나는 받았으니 이형접합성 3군데 중에 2개를 고르면 대문자 3개가 되는 케이스를 골라낼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형접합성 중에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원래 같아져야 되는 그 목표하는 대문자 개수. 누구랑 같아질지. 이게 목표하는 대문자 개수. 그러면 이형접합성 중에 목표. 예를 들면 3개, 3일 확률. 그럼 얘는 3이 되는 거야. 에서 뭘 빼야 돼? 이미 가지고 있는 대문자 동형을 빼야 된다고. 대문자 3개가 되려면 이미 갖고 있는 건 내가 고를 필요가 없어. 나머지 대문자만 이형접합성에서 골라주면 되겠구나. 이 식을 여러분 충분히 활용해야 돼요.
지금은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고 이제 9월이나 수능에는 오히려 확률을 주고 여기 있는 n이나 x가 무슨 숫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골고루 공부해야 돼. 막 모의고사 보면 사설 모의고사 보면 계속 나한테 다인자 연관 문제만 줘. 그럼 나 계속 그걸 풀어.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정작 독립이 나오면 그걸 좀 미흡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다인자 연관을 많이 풀었어도 실제 수능 가서는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늘 골고루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자. 지금 보니까 여기 EF 그 다음 FG 얘는 복대립이고 앞에 있는 애들 다인자야. 그런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이 최대 10가지래. 그러면 복대립에서 몇 가지가 나왔겠어? 3가지가 나왔으면 3의 배수였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얘가 한 가지일 수 있어? 이 유전자형만 봐도 한 가지일 수는 없어. 어느 쪽이 1등 동형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지. 그치? 설령 여기를 1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다인자에서 혼자 10가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얜 너무나도 5 곱하기 2야. 지금 EF, FG에서 뭐가 복대립 2가지 만들어졌겠구나.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나머지 다인자에서 5가지가 만들어졌어. 이건 부모가 갖고 있는 이형 접합성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자, 6월 모평이니만큼 쉽게 줬죠. 하나, 둘, 셋, 넷. 이미 이형 4개 끝났어. 나머지는 뭐여야 돼? 동형이어야지. 그러니까 얜 라지 A 동형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얜 스몰 b 동형이어야 돼서 바로 나온단 말이야. 표현형만 가지고. 그럼 이 확률 조건은 대체 왜 줬느냐? 자, 이 A가 이거 얘들아 이거 A야. 잘못했어. 동그라미 A가 유전자형이 요런 사람과 가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다. 그렇다면 요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선 대문자 2개일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구해? 이형접합성 몇 개니까? 4개니까 2의 4승분의 4C. 자, 몇 개가 될 확률이야? 대문자 2개가 될 확률. 목표하는 대문자 2개. 그 다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대문자 동형의 개수 몇 개였어? 여기 하나 빼기 1 하면 바로 대문자 2개일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의 4승분의 4C 1. 16분의 4. 4분의 1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EF, FG 사이에서 2. 그럼 얘 표현형이 2잖아. 2가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겠구나? 바로 4분의 1이 되겠구나. 얘가 바로 뭐다? 복대립 확률이다. 자, 이거 여러분 선생님이 엔제 풀면서 많이 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 F가 1등일 때, E가 1등일 때, G가 1등일 때 이렇게 한 번씩 넣어보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능한 유전자형이 각각 어떤 표현형이 돼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자, 무슨 뜻이야? EF, FG에서 EF 나올 수 있고 EG 나올 수 있고 FF 나올 수 있고 FG 나올 수 있지? 근데 이 중에 내가 안 궁금한 애가 있어. 얘는 F겠네. 됐어? 한 가지 표현형 F여야 돼. 됐지? 그런데 E도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표현형 2가지는 누구랑 누구겠어? E랑 F겠구나. 그 다음 이 4개 중에 누구? E는 딱 하나만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봐. F나 E가 돼야 돼.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는 표현형이 F일 수 없거든.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E가 돼야지. 없는 유전자를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E 하나 끝났네?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돼야 돼? 여기서 G 나오면 표현형 3가지 되는 거야? 얘도 F고 얘도 F구나. 그냥 각각의 유전자형이 어떤 표현형을 가지면 되는 건지 표현형 가지수? 그 다음에 확률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정하면 실제로 1, 2, 3등은 바로 정해져요. F가 1등이구나. 그 다음 E가 G를 이겼으니까 E, G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실제로 Q와 같을 확률을 구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Q는요 대문자가 3개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2의 4승분의 4C 3 빼기 1 대문자 동형 1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Q가 바로 뭐가 되기 때문에 F를 가졌잖아. 1등일 확률.
여기도 F가 있고 여기도 F가 있고 1등일 확률 F가 4개 중에 3개 4분의 3이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16분의 4C2. 이거는 이제 약간 다인자 독립을 좀 해본 사람들은 금방 계산하겠지만 4C2는 얼마가 돼요?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16분의 6, 다시 말해 8분의 3. 그러면 4분의 3이랑 곱해서 32분의 9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다인자 독립을 이렇게 조합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시간이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릴 만한 문제는 아닌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였고, 만약에 이제 다인자 독립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약간 심화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기존에도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형의 가지수로 유전자형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확률 자체를 조합식으로 바꿔서 유전자형을 추론하는 문제까지도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올해는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엔제에 있어, 얘들아. 좀 많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확실히 그런 문제를 풀어놓으면 그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근수축 문제는 되게 노멀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변화량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산만 효율적으로 잘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선생님이 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얘는 마이너스 0.3 감소할 때 얘가 마이너스 0.2 감소했어. 무슨 뜻이냐면 얘가 3D 변할 때 얘는 2D 변했다. 변화량이 선생님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계속 생각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 그게 아니라 절대값, 3D, 2D, 절대값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억이 플러스 D 변할 때 얘는 마이너스 D 변하고 얘는 플러스 2D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3대 2로 변하기 위해서 이 2는 얘를 끼면 안 돼. 그렇잖아. 여기서 이걸 빼거나 여기서 이걸 빼면 D 또는 3D 절대값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2D가 나오려면 반드시 D랑 D 사이에서 서로 어때야 돼? 빼야 되지. 마이너스 2D가 됐든 플러스 2D가 됐든 우선 기호를 떼고 뭘 생각하는 거야? 그래, 절대값만 생각하는 거야. 3대 2 변화량을 만들려면 결국 C랑 B는 누구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기억 니은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럼 남는 디귿이 뭐가 되겠다? 여기 안 나왔던 거 얘가 디귿이 되겠다라는 걸 바로 정할 수 있잖아. 디귿이 플러스 2D 변할 때 전체 절대값이 3이 되게 만들어주려면 여기다 플러스 D 넣으면 2D 빼기 D, D 되고 만단 말이야.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D를 해서 플러스 D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D, 얜 니은이야. 그러면 확인만 하면 돼. 니은에 그 다음 얘는 기억이잖아. 얜 플러스 D가 되겠고, 그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D가 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3D 변할 때 얘는 플러스 2D 변하고 실제로는 감소한 거니까 D는 마이너스 0.1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고. 근데 변화량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아냈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각 구간의 거리를 구할 때는, 길이를 구할 때는 꼭 또 변화량을 이용하는 것보단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변화량은 늘 플러스 마이너스가 진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기억, 니은, 디귿. 디귿 가운데 뭐가 있다? M선이 있다. 자, 우리에게 또 주어진 조건이 있죠. T1일 때 X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의 3배이다. 선생님이 얘를 두 구간으로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나눠놔야 기억 더하기 니은의 합이 항상 일정하고 니은 더하기 2분의 디귿 얘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각 표를 빠르게 채울 수가 있거든. 그치? 계산이 더 편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난 디귿을 먼저 A, 즉 디귿의 길이를 2A라고 놨어. 전체 A로 놓는 것보단 이게 소수를 없애는 방법이니까. 그렇다면 T1일 때 X의 길이가 내가 디귿을 2A로 놨기 때문에 X의 길이는 6A가 돼야 된다? 그렇잖아. 그러면 2분의 X는 3A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2A네요. 기억 더하기 니은은 2A.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디귿에 관련된 식이 나왔어. 디귿 빼기 니은이 0.7이야. 니은은 디귿 빼기 0.7이지. 2A 빼기 0.7이구나. 그런데 기억 니은을 더해서 2A가 남아야 돼. 기억은 얼마구나? 0.7이구나. 바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내가 아직 안 쓴 식이 있지. 기억, 니은에 대한 거. 기억에서 니은을 빼면 0.4가 돼야 돼? 그럼 니은은 얼마란 얘기야? 0.3이구나. 얘가 0.3이구나. 그럼 둘이 더해 1.0이 되는 거니까 A는 0.5겠네. 계산이 복잡할 리가 없다는 거야. 전부 그냥 덧셈 뺄셈 그거에 해당되는 거거든. 자, 그렇게 하고 봤더니 결국 여기는 기억에서 니은을 뺀 게 0.2여야 돼. 근데 우리 기억 더하기 니은이 얼마라는 걸 이미 알았어. 1.0이라는 걸 알았잖아. 더해선 1.0이고 빼선 0.2가 되려면 그렇죠. 0.6에 0.4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더해서 1.0 요렇게 더해선 0.8을 맞춰줘야 되니까 0.4, 0.4 다 됐네요. 그러면 L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요렇게 더했을 때 1. 뭐가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니까 2배 L은 2.8이다 라는 거 바로 정할 수 있겠지.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계산이 복잡해지면 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미지수는 적게 설정하고 계산은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자 기억의 길이가 0.1 차이 나니까 X 전체의 길이는 0.2 차이 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얼마야? 0.7. T2일 때 HD의 길이 얼마야? 0.8. 길이보다 길다 그랬는데 짧으니까 X가 되겠고 T2일 때 Z1로부터 Z2 방향으로 4분의 1L? 그럼 얼마? 0.7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0.7 지나면 어디? 니은에 걸리는 거니까 니은에 해당된다.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포 분열 문제야. 근데 이제 작년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 세포들의 핵상을 되게 지정하는 그런 문제들 또는 이제 작년에는 곱하기 1세포인지 곱하기 2세포인지까지도 지정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 지금 올해는 OX표에서 핵상을 지정해준 그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지금 항상 세포가 나오면 선생님이 이 세포의 정체 이게 여러 개체의 세포인지 그 다음 이 세포에 대해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 모세포 조건이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 P의 세포 2개, 그 다음 여자 Q의 세포 2개, 2개. 자, 그 다음에 핵상이 EN인 세포 역시 2개, N인 세포 2개. 이 조건을 내가 만족시켜야 돼. 그럼 얘들아, 보통 숫자가 나와 있는 거에서 우리가 EN인지 N인지를 따질 때는 4가 있느냐? 그럼 2N 곱하기 2고 1, 2가 동시에 나왔어? 2N 곱하기 1이고 이런 거 할 수 있었잖아. 근데 OX는 그런 식으로 핵상을 판단할 수 없거든. 그러면 그때 뭐가 떠올라야 돼?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명제가 있을 텐데 이해는 그 개체가 가진 모든 유전자 무슨 뜻이냐면 그 개체의 유전자형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를 싹 다 가진 개체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건 N이다 라는 거야. 얘들아 BD를 모두 그 다음 유전자 위치 판단해야지. 선생님 마음 급했어. A는 어디 있고 상에 있고 얘는 X에 연관되어 있죠. 연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EN은 다 가진 세포여야 돼. 얘가 EN이 된다면 이 개체 자체가 라쥐B, 라쥐D를 모두 안 가진다. 즉 유전자형에 라쥐B, 라쥐D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하나라도 나오면 그 개체의 세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지. 얘가 EN이 돼버리면 얘랑 같은 개체의 세포는 밑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P의 세포 2개, Q의 세포 2개라며. 아, 얜 아무것도 안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다 가진 세포가 될 수 없어서 핵상이 N이겠구나. 이걸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뭘 봐야 되겠어? 그치, 얘를 봐야지. 얜 다 가진 세포야. 다 가진 세포. 얘가 N이 된다면 얘랑 동일한 개체의 얘는 누구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어야 돼. 근데 또 다른 B, D 모두 가진 세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N이 될 수 없어서 2N이야. 다 가졌느냐 아무것도 안 가졌느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럼 봐. EN의 X인 걸 발견했어. 이게 바로 어떤 개체의 세포인지를 결정하는 거잖아. EN의 X인 걸 내가 별표 개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얘는 분명 이 별표 개체는 라쥐A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얘는 라쥐A를 가지잖아. 아, 별표 개체 말고 세모 개체가 돼야 되겠어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 상황에서 그럼 얘도 세모 개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도 세모면 있잖아. 서로 다 가진 애가 없어.
얘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얘 세모면 둘 다 뭐가 돼야 돼? N이 돼야지. 얘가 가진 걸 여기 없고 얘가 가진 거 얘 없고. 그러니까 세모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 별표 개체가 돼야지. 왜? 얘가 세모, N 되면 N은 3개가 돼버려서 조건에 안 맞거든. 아, 요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같은 개체끼리 비교해서 여기 있는 라지 B를 얘는 안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지지 못해서 얘는 핵상이 N이 될 거고요. 2N 세포 2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2N이겠다. 요렇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라지 D를 가졌어. 라지 D를 가졌다는 건 X 염색체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라지 B는 안 가졌어. 그럼 무슨 뜻이야? X 스몰 b 라지 D가 존재한다는 뜻이지. 그런데 여긴 라지 B도 있어야 돼. 아, 그럼 이 개체는 X 스몰 b 라지 D 뿐만 아니라 또 다른 X를 가졌구나. X를 2개 가졌네. 즉 내가 별표라고 한 애가 자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P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P는 X 라지 B에 라지 D 말고 스몰 d를 가졌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아주 간단한 가계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얘만 가지고 막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오히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N인지 EN인지 같은 개체 세포인지 다른 개체 세포인지 그거 매칭하는 게 주요한 논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이제 다 정해졌어. P는 라지 A를 우선 가져. 상염색체. 그 다음에 X 라지 B 스몰 D의 Y야. 그 다음 Q. Q는 A는 지금 스몰 A를 우선 갖고 있다. 라지 A를 가지지 않는다. 스몰 A만 가진다. 스몰 A. 얘는 됐고. 그 다음에 X 스몰 B 라지 D에 X 라지 B. 옆엔 아직 뭔지 몰라. 그런데 자녀 1을 봤더니 남자야. 자녀 1 남자. X 라지 B 스몰 D Y지. 이 X 라지 B 스몰 D를 누가 줬겠어? 엄마가 줬겠죠. 요렇게 돼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 여자야. 여자면 아빠한테 X 라지 B 스몰 D 받았을 거고 그런데 스몰 B 스몰 D가 하나씩 있다란 얘기는 나머지는 요렇게 돼야 되겠구나. 요렇게 받은 거다라는 거 금방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A는 X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쵸? Q는 라지 A를 가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은 Q의 세포니까 X가 되겠고요. Q의 나의 유전자형은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맞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야.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 뭔지 하나도 몰라도 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돌연변이 자손은 자녀 4야. 그치? 자녀 4야. 그 다음에 얜 근데 핵형은 정상이라 그랬어. 그런데 내가 풀기 전에 물론 비분리 문제에서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가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 실제로 시험 볼 때 되게 좋은 스킬이에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니 즉 24개. 봐. 엄마가 가진 모든 염색체, 이거 전부 하나의 염색체 연관이란 말이야. 엄마가 가진 모든 염색체를 1분열 비분리라면 그냥 다 준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돌연변이 자손이 엄마랑 유전자형이 똑같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라지 A 스몰 B 라지 D를 가지고 스몰 A 스몰 B 라지 D를 가졌는데 1분열 비분리 이거 그대로 주고 아빠는 안 줬니? 무슨 뜻이야? 엄마랑 애랑 유전자형이 똑같니?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런데 그럴 리가. 엄마랑 애랑 표현형이 다른 게 있잖아. 얘가 X잖아. 디귿을 지웠어. 기억은 오네. 열성이구나. 55X 나왔으니까 얘는 우성이고 그럼 얘는 우성이겠네. 이렇게 넣고 그냥 풀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되려면 비분리 문제가 뭔지, 비분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뭔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디귿 보기를 그렇게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기억, 니은이 남는 게 아니라 선지조합을 달리 해줬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가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 문제에 있어서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 풀어서 맞췄다면 지금 6평에서 이런 선지, 이런 이제 보기 일 때는 맞췄지만 실제로 여기서 내용은 그대로고 얘네만 바꿔줘도 내가 정확하게 풀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땐 제대로 해야 돼. 시험 볼 땐 이렇게 풀어도 돼. 너무너무 똑똑한 풀이야. 근데 그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 실제로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출제될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공부할 때는 제대로 풀고 넘어가야죠. 이건 어떻게 푸는 걸까? 보기랑 상관없이 자료를 해석해 볼게. 자, 모두 같은 염색체. 연관 가계도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염색체 단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각각 따로가 아니라 염색체 단위로 생각하라는 건 엄마가 어떤 염색체를 자손한테 줬을까? 자녀 1이 아빠한테 어떤 염색체를 받았을까? 이렇게 염색체 단위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보자. 우선은 자녀 3만 비정상 자손이고 핵형은 정상이다. 유전자형은 멀쩡하다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같은 염색체라고 했지 상인지 성인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나 얘는 우성이거든. 여기서 X 나왔으니까 우열 됐지? 우남 연료가 있는지 봤는데 안타깝게도 없어. 근데 무슨 조건이 나왔느냐? 이 문제를 딱 보고선 선생님 연관으로 우열 찾기 하면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풀 수 없어. 왜? 연관으로 우열 찾기로 만약에 풀리는 문제였다면 자료가 하나로만 정해지게 주어졌을 거고 이런 군더더기 조건 가다 중 2개는 우선 1개는 열성이다 이런 조건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유전자형으로 결정되게 주어졌을 거거든. 근데 이런 조건이 더 부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얘가 우성인데 우성 2개 열성 하나란 얘기는 이 중에 우성 하나에 열성 하나가 있다는 뜻이구나. 가다 중 하나는 우성이어야 된다 뜻이구나. 그럼 뭘 찾아봐야 돼? 그래, DNA 상대량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니 우남 연료가 있을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지. 가가 우성이면 우남 연료 있겠네. 근데 다가 우성일 수도 있지? 다가 우성이면 우남 연료 이렇게 있네. 우남 연료이거나 우남 연료이거나 가가 우성이거나 다가 우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 우성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얜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얘를 알았잖아요. 자, 다른 건 아직 우열을 결정하지 못했어. 집어넣어 볼 생각 하지 마시고 아는 걸 기준으로 뭘 써야 돼요? 가계도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연관 문제에서는 아는 걸 기준으로 라지 b 스몰 b에 우성 그치? 라지 b 적어도 하나씩 가져야 되겠지. 스몰 b 확실한 건 얘야. 얜 아직까지 내가 어떤 라지 b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얜 스몰 b만 받았기 때문에 어떤 염색체를 받았는지 훤히 알겠지. 잠깐만 좀 밑에다 내려쓸게. A 자리도 필요하니까. 엄마가 이 염색체를 얘한테 줬겠구나. 아빠는 요 염색체를 얘한테 줬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비교를 해야 돼. 아빠랑 자녀 3은 얘가 같다라는 것밖에 지금 주어지지 않아. 물론 여기 얘가 있지만 이건 스몰 b니까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고.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야? 엄마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 엄마가 XX인데 가다가 발현이 안 됐는데 애는 둘 다 발현됐어. 엄마랑 자녀 3이랑 둘 다 어때요? 표현형이 반대죠. 그렇다는 건 엄마가 준 거에 우성 유전자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야. 라지 A였으면 가표현형이 똑같았어야지. 라지 D였으면 가표현형이 똑같았어야지. 자, 연관 가계도의 핵심이라 그랬죠? 공유하고 있는 염색체가 있다? 그럼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표현형이 다르다는 건 우성 유전자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열성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얘를 스몰 a, 스몰 d, 스몰 a, 스몰 d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왜? 이 라지 b가 뭔지 그대로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건 선생님이 반성 연관 문제에서 많이 썼던 건데 자, 그래? 얘가 열성이라고? 그런데 지금 엄마는 XX란 말이야. 가가 발현 안 됐고 다가 발현이 안 됐어.
열성 유전자 하나로는 표현형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미발현 유전자가 있겠구나. 아직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 모르겠지만 표현형을 유전자로 바로 표시하는 거야. 얘는 X가 되겠구나.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자녀 3은 기역 디귿 다 있잖아. 가다. 그럼 얜 가유전자, 얜 다유전자를 갖고 있겠고 그걸 아빠가 가졌다는 뜻이구나. 됐지?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알아요? X 중에 하나는 우성, 하나는 어때? 열성. 그 다음 반대로 얘는 열성 하나에 우성 하나. 이걸 조건으로 준 거잖아. 기역 유전자, 디귿 유전자, 발현 유전자들 중에 하나가 우성. 그러면 미발현 유전자들 중에 하나는 우성.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우열렬은 안 된다고. 됐어? 자, 그렇게 치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과연 얘네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염색체를 받았을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봐봐. 자녀 E는 기역 디귿이 모두 발현됐어. 자, 이 라지 B가 얘 거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X 중에 하나는 우성이라 그랬거든. 우성을 가지면 그 표현형이 나와야 되거든. 얘를 가지는 그 순간 적어도 하나는 X 표현형이 돼야 되는데 얜 X가 아니잖아. 이 라지 B는 이쪽에서 받은 거고 엄마는 얘를 줄 수 없겠구나. 왜? 엄마가 이걸 줬다면 적어도 가다 중 하나는 X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엄마가 뭘 줬다는 얘기야? 여기도 스몰 a, 스몰 b, 스몰 d 어떤 염색체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됐어? 그럼 얜 뭘 받은 거야? 여기서 이거 받은 거지. 그런데 얘 표현형이 뭐야? 가다 모두 발현됐네? 가다구나. 그럼 얘 가다구나. 아빠가 가발현 유전자 동형에 다발현 유전자 동형이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우성이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우성 동형이고 나머지 하나는 열성 동형이겠네. 얘가 우성 동형일까? 얘가 우성 동형일까? 그것 따지는 거잖아. 어때? 표현형이 다를 수 있어? 그건 우성 동형이 아니란 얘기지. 열성이네. 그렇다면 나머지 이 D라고 내가 표현했던 게 바로 라지 D가 되는 거고 얘는 우성 형질이 되는 거구나. 아빠가 당연히 라지 D, 라지 D고 얘는 스몰 D, 스몰 D고 전부 라지 D, 스몰 D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얘는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비분리 자손, 얘 열성이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얘도 어때? 얘도 열성이어야 되겠네. 스몰 a, 스몰 a, 스몰 어때? 스몰 d, 스몰 d. 스몰 a랑 스몰 d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얜 라지 d를 가졌으니까 아빠는 주면 안 돼. 뭐만 받아야 돼? 이것만 받아야 되겠지. 엄마가 스몰 a, 스몰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스몰 d를 두 번 준, 즉 이분열 비분리 결과 만들어진 난자가 수정돼서 얘가 태어났구나.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X는 바로 라지 A가 될 거고 기억은 스몰 A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이 라지 D니까 X는 스몰 D가 될 거예요. 나머지 유전자형 여러분 뭐 다 이렇게 하나씩 써보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 해결했으면 이제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가는 열성 형질이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 그래서 얘는 우성 동형이니까 늘 우성이 나와야 되겠고 이건 감수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연관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염색체 단위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자, 봐봐. 표가계도는 부모가 하나야. 한 부모로부터 자손이 나왔어. 이게 X 연관 문제라면 결국 아빠가 가진 X 염색체 한 종류랑 엄마가 가진 X 염색체 두 종류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 자손이 달라지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X 염색체는 달랑 세 종류야. 그 다음 얘는 상염색체니까 네 종류이긴 하지. 근데 이거 알아? 사실 스몰 a, 스몰 b, 스몰 d는 누구랑 똑같아요? Y 염색체랑 똑같은 포지션이야. 이게 지금 사실은 반성 연관 문제를 상으로 싹 바꿔준 거야. 얘가 Y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엔 여자였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Y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X 연관 비분리 문제랑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문제 풀이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하나씩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 염색체 단위로 누가 어디로 갔는지를 판단하면 되겠구나. 우성 유전자가 있으면 표현형이 우성이 되는 거고
우선 유전자가 없으면 표현형은 열성이 되는 거구나.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런 명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해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변별력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기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혼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진짜 적을 게 요거밖에 없어. 되게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연관 가계도는 있잖아. 어떻게 푸는지에 따라 풀이 시간이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연관 가계도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연관이 계속 안 나올 수가 없어. 한 회 차이 2개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 3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상대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그냥 눈풀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왜냐면 이렇게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고 이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자, 우선은 지금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낸 거다. 모든 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랑 기억을 나타낸 거다. 그럼 그 기억에 대해 표시를 해야 돼. 얜 2개고 얜 6개인 거 보니까 아, 여긴 기억이 안 그려져 있고 여긴 기억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그 차이를 봐야 되겠지? 요 종류 있고 이 종류 있으니 여기엔 없고 여기에 있는 누가 A를 가진 얘가 기억이겠구나. 한 세포가 2개 가질 수 있으니 기억은 X 염색체겠구나. 그럼 여긴 기억 대신 Y가 있겠고 얜 기억이 있고 여긴 기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Y겠네. 이렇게 바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유전자형이 등장하는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유전자형을 특히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반드시 성을 모해서 표시하면서 X 라지 A, X 라지 A에 그 다음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적어주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의 라지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뭘 갖고 있어? X 스몰 A의 스몰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X 라지 A의 Y의 라지 B, 라지 B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1, 2, 3부터 정할 생각을 바로 하지 말고 그럼 이제 경우의 수 생기는 거야. 선생님이 이럴 때는 서로 같은 개체인지 다른 개체인지를 도형으로 표시하면 편하다 그랬어. 기억나? 아, 그치. 너무 한지 오래됐지? 선생님이랑 엔제 풀었으면 많이 했는데. 자, 요거 별표 개체. 됐어? 그러면 얘는 수컷이니까 별표일 수 없잖아? 세모 개체. 이렇게 해줬어. 아, 물론 EN끼리 하는 게 더 편하겠다. EN끼리. 자, 여기 별표 개체, 얜 다른 EN이니까 세모 개체. EN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호를 정해야 판단하기가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 Y, B 얘는 얘랑 같은 개체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물론 별표는 아니겠지만 세모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얘도 라지 A만 갖고 얘도 라지 A만 가지니까 별표 세모가 안 돼. 아하, 얘가 네모가 되겠구나. 결국 별표, 네모, 세모가 하나씩 나왔으니 1, 2, 3 세포가 하나씩 등장했고 그때 누구? 1의 세포가 2개다라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얘는 1의 세포야. 그러면 1은 뭐가 되는 거야? 수컷이 되는 거죠. 1이 수컷이야? 그런데 1과 3의 성별이 같다 그랬어. 아, 그러면 누구는 여기 있는 얘는 3이 될 수 없겠구나. 그럼 누가 되겠어요? 2가 돼야 되겠어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 다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 하나가 3일 텐데 이제 자손, 부모 요 관계를 좀 생각을 해줘 봐야 되겠지. 자, 얘들아 얘가 1이고 얘가 2면 이 둘 사이에서 갑자기 동형 한 종류만 가진 거 잘 봐야 돼. 라지 A만 가지고 라지 A만 가진 데서 스몰 A가 딱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가 1이 아니라 얘가 1이고 얜 자손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의 유전자형은 X 스몰 A, Y의 라지 B 스몰 B다 라는 것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X 염색체고요. 단은 1의 세포가 맞겠고 자, 3이 얘기 때문에 라지 B 동형 스몰 B는 있을 수가 없어서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겉으로 봤을 땐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 문제지만 표현형에서 딱히 정해지는 게 없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막 집어넣다 보면 참 수만 가지 생각이 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가계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논리가 뭔지 알아? 우동일 수 있을까? 우성 동형일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야. 역시 이 문제도 우동일 수 있을까? 딱 그거 생각하는 문제야. 아, 뭔가 막혔다. 제발 우동일 수 있을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봐. 우선은 이게 하나는 반성이기 때문에 난 여자가 좋거든. 여자면 반성이든 상이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나에게 표로 주어진 23A가 23A 몰라? 성별? 아니지, 알지. 성별 알아. 표현형을 모르는 거지. 남자 옆에 여자잖아. 다 여자네. 아싸지, 아싸. 아, 얘는 XY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어. 전부 어때? 여자야. 편한 거야. 그런데 얘가 1이야. 아, 근데 가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라지 H가 1인 건지 가가 1인 건지 모르니까 얘로 시작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쵸? 더 좋은 게 있어. 기억, 니은 중에 하나가 0이라 그랬어. 얘들아. 라지 H 플러스 가가 0인 애는 유전자형이 우선 스몰 h, 스몰 h일 거고 나머지 동형일 건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 우동일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야. E랑 A 중에 우동일 수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을까? 자, 2번 라지 T였다면 얘랑 표현형 똑같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 얘가 라지 T였다면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역시 안 되잖아. 아, 우동일 수가 없네? 간단하지. 그러니까 얜 스몰 T였겠구나. 그렇다면 라지 T겠네. 그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라지 T? 얘 X다. 바로 가지. 기억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이 아니잖아. 그럼 디귿은 맞겠네? 아, 동그라미 A에서 가나 모두 발현됐네. 색칠하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추듯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렇게 안 하고 A의 표현형 조건을 뺀 후 A랑 4 사이에서 어떤 표현형의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그게 더 수능에는 적합한 뭐예요? 보기가 되겠죠. 그렇게 했으면 이 문제는 정답률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6월 모평이니까 많이 참은 거고 힌트를 그냥 줘버린 거야. 얘 표현형을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거든. 그치? 자,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풀었다 하더라도 공부할 땐 제대로 풀어야 돼. 이런 보기는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돼. 자, 그렇다면 잘 봐. 되게 중요한 거. E랑 A 사이는 부모 자식 관계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스몰 h, 스몰 t가 된다면 나머지 사람은 뭘 가져야 돼? 아니, 스몰 h, 스몰 t를 가져야지. 그냥 따로 분리되어 있는 두 사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야. 동형이 스몰 t를 줬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라지 h 더하기 라지 t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거든. 아하.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둘 중에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고 스몰 h, 스몰 t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한 사람은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되는 거구나. 그럼 얘들아 처음 뭘 알 수 있어? 우. 무슨 뜻이야? 한 사람은 열성일 때 얘는 우성이야. 얘가 열성일 때 얘는 우성이야. 표현형이 반대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우성과 열성은 표현형이 다르다. 하나는 우성인데 하나는 열성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발현, 미발현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단 우열 관계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2번이 가나 미발현이니까 얜 완전 반대잖아. 가도 반대, 나도 반대. 다 발현이구만.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얘고 나머지가 얘일까? 이건 뭘 생각해야 돼요? 가나 중 하나가 X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몰 h가 X에 있든 스몰 t가 X에 있든 만약에 얘가 스몰 h, 스몰 t가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의 표현형, 남자의 표현형이 달리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얜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될 거예요. 가도 우성, 나도 우성이고 그렇다면 가에 대해서는 우남 연려가 나와버린 거지. 1번 가, 그 다음에 3번은 가가 아니잖아. 우남 연려. 가가 상, 얘는 X가 되겠구나. 그럼 다 풀었지 뭐. 가, 상이야. 라지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얘도 스몰 h. 그 다음 나는 바로 반성이기 때문에 얘는 라지 ty, 그 다음 얘는 라지 t 가지고 있고요. 라지 t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몰 ty, 스몰 t니까 내려서 스몰 t 끝났네.
자,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제대로 풀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지. 시작이 중요했어. 전부 여자라는 걸 깨달았으면 0이라는 건 동형의 동형이 되는 건데 우동일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니은은 2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동그라미 A가 라지 H, 라지 T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2가 맞겠고요. A에게서 가나 모두 발현됐다.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어때? 풀어보니까. 아, 저렇게 풀었다면 실제로 시간이 모자랄 일이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문제를 풀고 들어갈 수는 없어. 하지만 우동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 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어떤 가계도 문제든 사실 이게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적어. 늘 끊임없이 우동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핵상 개념 마찬가지죠. EN이라는 건 다 가진 세포이고 N은 그 중에 하나라도 없는 거. 그게 바로 N이다. 엄마 아빠가 준 모든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다 갖고 있는 거. 이게 EN이고 뭔가 하나라도 없다면 EN이 될 수 없다. 이 개념 내가 늘 강조하는 거. 그런 개념들이 실제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어떤 상황에서도 떠오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되게 정형화된 문제를 정형화된 순서에 맞춰서 풀기만 한다라고 해서 앞으로 나올 수없이 많은 신유형 문제, 뭐 완전 유형이 새롭지 않더라도 여기서 변형된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잘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가 중요한 거고 연관 문제에서는 염색체 단위로 생각하고 내가 그걸 이용하는 걸 연습하는 거 이런 좀 굵직한 걸 여러분들이 챙겨가야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는 거야. 봐. 이렇게 풀고 보니까 사실 문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되게 괜찮았지. 누가 풀어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잘 풀면 엄청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잖아요. 평가원은 참 문제를 잘 내는 집단이에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실제로 봐야 되는 그 시험 평가원이 출제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잘 풀리는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6월 모평부터 이렇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9월 모평 수능에서 아주 쉬운 시험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원래 생명과학 수능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려운 엔제도 피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모의고사도 너무 쉬운 거 100개 푼다라고 해서 실력 늘지 않아. 모의고사를 풀었으면 공부할 게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걸 공부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그냥 실력을 확인하는 게 공부가 아니야. 되게 쉬운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풀었어. 그리고 난 계속 점수를 확인해. 늘 그대로인 것 같아. 어떨 때는 하나 더 찍어서 47이 됐다가 42가 됐다가 그걸 그냥 보고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공부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신다면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시간 투자했던 거 절대로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시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강의 듣고선 공부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